네, 안녕하세요. 시원한 통합과학 김시원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2028 수능에서 우리 통합과학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원에서 제시한 우리 예시 문항을 분석함으로써요. 앞으로 출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웠다가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했다가 3학년 때 다시 통합과학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우리 이 예시 문항들을 보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되는 2028 수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한번 미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보기 전에요. 쌤이 배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지금 보시면 1번 문제 1.5점짜리 문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25문항이 출제가 될 때 총 50점 만점의 배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요. 우리 이때 배점은요. 1.5점짜리 문항, 2점짜리 문항, 2.5점짜리 문항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의 차이가 0.5점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 등급 컷에서 굉장히 간격이 좁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존에는요. 2점, 3점짜리 문항으로 배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3점짜리 문항을 2개 틀리거나 뭐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를 틀렸을 때 보통 한 등급 간의 차이가 한 2점에서 3점까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1점 차이인 경우도 있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2점에서 3점의 배점 차이가 나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배점의 차이가 좀 적기 때문에 등급 간격이 되게 좁아질 것이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한 문제만 실수해서 틀렸다. 한 문제를 제가 헷갈려서 틀렸어요. 라고 하더라도 등급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를 조금 더 소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우리 생태계에 대한 문제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환경 변화 하면서 환경 오염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바로 볼게요. 자, 가는 환경 오염이다. 자, 가라는 건요. 우리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생존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환경 오염에 해당할 것이고요. 자, A라는 건 외래종이 들어와서 우리 토착종을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외래종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버리면요. 외래종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이건 해결 방법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영구 동토층의 북극이끼는 기온 상승으로 서식지를 잃었다. 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북극에 살고 있는 생물 중에 하나인 북극이끼의 서식지가 줄어든다라는 건 우리 지구온난화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 T가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건요. 우리 통합과학 1의 가장 첫 번째 단어는 우리 뭐 기본량이라든지 측정과 어림 이런 것을 다루는 단원이었는데 이건 생태계죠. 사실상 우리 통합과학 2에 들어있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배치가 단원 순서대로 배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과 어림, 통합과학 1의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한번 보면요. 자, 0도씨일 때 뭐 합금으로 만든 밑에 원기에 표시된 두 선 사이의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빛이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물리량 그 다음에 어떠한 또 우리 좌우선의 일부를 이동하면서 만든 물리량.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미터 원기는 온도가 달라지면 길이가 변한다. 자, 얘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길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측정 표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야, 1cm야, 뭐 1km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물리량이 필요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길이의 기본량을 처음에 어떻게 측정이 될 수 있었는지 통합과학 1에서 배웠죠.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어머나 합금으로 만든 미터 원기라는 도구가 있었어. 자, 요걸 기준으로 길이의 기준을 정해놨을 때 문제점은요. 온도가 달라지면 얘 자체의 길이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미터 원기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였죠. 자, 그래서 우리 기억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B에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즉, 빛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도 중에서 제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빛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빛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하는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시간이라는 걸 먼저 측정하는 기술이 발전이 되었어야 됐다라는 거고요. 길이의 측정 표준은 CAB 순서로 바뀌었다. 자, 볼까요? 처음에는 지구 좌우선의 일부를 이동하면서 측정한 거리와 위도를 이용해서 계산한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비율값으로 나타냈었어요. 몇 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그랬다가 하나의 정확한 기준을 우리 사람들이 정하기 시작합니다. 미터 원기라는 기준을 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얘가 길이가 변한다라는 단점이 생기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빛이 이동하는 거리로 기준을 잡기 시작한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나 선생님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내신을 가르치면서도 느낀 게 의외로 이 1단원에서 오답률이 조금 높아요. 학생들이 느꼈을 때 일단 1단원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쉽다. 개념의 내용이 편리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부가적인 개념처럼 느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본 내용은 통합과학 1의 본 내용은 2단원, 3단원이고 1단원은 약간 도입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1단원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이 과학이라는 것에 기반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퍼센트가 유도량이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딱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단원의 개념도 생각보다 많이 꼼꼼하게 해야 돼요.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외로 이런 측정 표준의 발전 과정이라든지 이 즉 거리를 측정하는 물리량이 도출이 된 과정 속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된다라는 개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단원 내용도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3번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 온도 이런 것들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은 기본량이다. 자, 여러분들 니은은요 질량이에요. 자, 질량이라는 거 어떠한 물질이 있었을 때 이 물질의 양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질량은 기본량 맞죠? 자, 밀도라는 건 여러분들 밀도 어떻게 구해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그랬을 때 부피, 즉 길이와 질량을 통해서 유도되는 물리량이니 애초에 여러분들 부피가 유도량이에요. 뭐를 이용해서 만든 유도량이지? 길이의 세제곱이잖아, 부피가.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부피라는 건 길이에서 유도가 되었고 그러면 애초에 밀도라는 것 또한 길이에서 유도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도되는 물리량 맞습니다. 1ml와 1cm의 세제곱은 같은 부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부피, 리터라는 개념은 결국엔 우리 길이의 세제곱에서 유도가 된 물리량이기 때문에요. 1ml와 1cm의 세제곱은 같은 부피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허점을 찔리지 말도록 우리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쌤이 방금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규산형 광물 물어보고 있네요. 자, X는 A다. 자, A가요 뭐겠어요? 이게 산소죠. 그 다음에 중심부에 있는 B가 규소입니다. 자, 그랬을 때 X라는 건요 어디 있어? X. 자, 한번 볼게요. 두 종류의 원자 A와 B가 공유 결합한 사면체구들을 기본 단위체로 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기억을 규산형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산형 광물. 자, 그래서 기본 단위체의 구성 원자인 X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특정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적 성질, 즉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도체 몇 조 원소로 만들죠? 14조 원소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X는 뭐라고 할 수 있겠다? 규소라고 할 수 있겠다. 규소 우리 SI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우리 반도체 소자는요, 다양한 제품에 이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는 A다가 아니라 X는 B고요. 규산염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요. 반도체는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말 되겠네요. 4번 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특히나 산소와 규소가 우리 지구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미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A 한번 볼게요. A는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 중 생산자다. 자, A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유충의 먹이인 곰팡이를 굴에서 기르고요. 그 다음에 A가 곰팡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잎을 잘라 굴로 운반하게 되면 곰팡이가 잎 조각을 분해해서 주변 토양이 비옥해진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에 A라는 건 개미를 의미해요. 개미. 자, 근데 우리가 생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 독립영양생물을 보통 생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을 보통 의미합니다. 근데 개미가 광합성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산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자, 기억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 자, 볼까요? 자, A가 곰팡이를 기르면서 주변 토양이 비옥해진다라는, 즉 기억에 대한 예시는요. 개미라는 생물체가 토양이라는 비생물체에게 영향을 준 상황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니은 골라주시면 되고요. 니은은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니은 한번 볼게요. A는 몸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A라는 종 안에서요, A라는 종 안에서 크기가 큰 개미도 있을 것이고 크기가 좀 작은 개미도 있을 거야. 얘네가 이 크기에 따라서 역할을 수행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개체군 사이라는 말은 얘들아, A라는 종의 개체군과 B라는 종의 개체군 사이에서 얘네끼리 상호작용하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상황이에요? 아니죠. 지금은 뭐야? A라는 종 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개체군 내죠. 네, 사이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 기존의 생명과학, 그러니까 2028 기준 말고요. 현재 생명과학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생명과학 1에 들어있는 내용과 굉장히 많이 유사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합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각각의 단원에서 조금 의미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심화돼서 개념 공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쌤 말은 개념 공부를 좀 꼼꼼히, 좀 더 깊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6번 문항 보면요. 우리 월 평균 변화 경향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보기 바로 볼게요. 자, 기억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신뢰성 높일 수 있니? 자, 수집한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측정 오차 한번 보고 편향된 값 한 번 더 처리해요. 즉,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전부 다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얘를 한 번 더 처리해서 걸러낸다라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신뢰성 높일 수 있겠죠. 월 평균 상대 습도의 변화량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자, 상대 습도의 변화량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로 다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상대 습도 그래프는 이 점선 그래프에 해당을 하니 A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했고요. B에서는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으니 당연히 A에서 변화량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월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월평균 기압이 높아지니? 자, 기온 그래프와 기압 그래프 여러분들한테 모두 그려주고 있는데, 자,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 한번 볼게요.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 자, 그랬을 때 우리 월평균 기압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기압 그래프를 봤을 때 기압은 높아지고 기압 높아지고 기압 한 번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랬을 때 둘은 서로 반대가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프를 직접 해석하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건 여러분들 사실 이 그래프가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다 써줬죠. 뭐가 기압이고 뭐가 기온이고 뭐가 상대 습도인지 여러분들한테 직접 글로 제시해줬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3학년 우리 기권 단원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슬점이라든지 구름 생성, 기단 이런 건 나오는 단원에서 여러분들 상대 습도 하면서 배웠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 제시해주지 않고 예를 들면 비 오는 날이다, 맑은 날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그 날의 데이터를 제공을 해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말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이미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재 통합과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중학교 개념들은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연계돼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흡열 반응, 발열 반응 물어보고 있고요. 자, 염화 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가 낮아졌대요. 자,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건 우리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상황이죠. 이거 흡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 반응의 열 이도가 반대되는 방향, 즉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 한번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자, 반응이 일어날 때 주로 에너지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거고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낮기 때문에 생성물이 생성이 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죠. 자, 세포호흡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니까 3번 맞고요. 염전에서 소금을 얻을 때 물이 증발이라는 건 물에서 수증기로 변화할 때, 즉 상변화를 할 때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 흡수해야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승화하는 것, 즉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하는 것 마찬가지로 흡수해야 돼요. 흡수해야죠. 발열 반응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요. 중학교는 개정 교육과정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걸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1단원의 가장 마지막 파트에 이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뭐다? 중학교 내용이 계속 뭔가 연결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느껴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8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면요. 자, 큰 가시고기 종 A는 포식자로부터 생존에 유리한 외피 조각 표현형을 갖는데요. 자, 그래서 표현형 기역, 니은, 디귿을 나타내는 거고 나는 해수와 담수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가진 개체 A의 빈도예요. 자, 담수에서 보니까 니은하고 디귿은 둘 다 잘 성장을 하는데 해수에서는 기역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해수와 담수라는 다른 환경 조건 사이에서 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가에서 외피조각 표현형이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건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라 같은 종 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생태계 다양성은 말 그대로 습지, 늪, 바다, 밀림 이런 식으로 생태계 자체가 다양한 걸 의미를 하는 내용이니까. 자, 해수에서는 기역을 가진 개체가 니은을 가진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자, 해수에서 보면 기역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다는 건 환경이 더 유리해서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는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 대표적으로 어떤 변이입니까? 비유전적 변이가 아니라 유전적 변이가 보통 자손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 변이라는 건 뭐다? 진화의 원동력이다 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통합과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그렇게 어려운 문제 당연히 아니었고요. 예시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서 출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생명에서 가계도 파트에서 유전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선배들을 곤혹에 치르게 했던 것처럼 당연히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반드시 킬러 문항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경향성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9번 문제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라리아 매개 모기 A의 발생 시기를 알아보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볼게요. 말라리아는 감염병이다. 말라리아는 우리 모기를 매개체로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병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보통 병원체가 이동하는 이러한 병을 감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기역은 최고 기온이다. 한번 기억 보도록 할게요. 뭐가 상승하다가 15도씨 이상일 때부터 A가 채집되기 시작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개체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최고 기온이란 최저 기온에 따라서 뭐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 말라리아를 이동시키는 모기의 개체수가 영향을 받아요. 자, 그랬을 때 보니까 자, 이게 최저 기온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게 최저 기온 그래프고요. 위쪽에 있는 게 최고 기온 그래프예요.
자, 이게 상승하다가 15도씨가 넘으면 A가 채집이 된대요. 즉, 15도씨라는 지점을 처음에는 안 넘었다가 상승하다가 넘는 시점이 와야 돼. 즉, 최고 기온은 이미 처음부터 15도를 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래 넘지 않고 상승만 하다가 어느 순간 15도를 넘었어야 됐고 그게 뭐랑 일치하더라? A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시점을 일치하더라. 그럼 그게 최고 기온이겠니? 아니죠. 최저 기온이죠. 자, 6월은요. 니은에 해당한다. 자, 6월 한번 볼게요. 다의 결론은 근거로. 자, A가 채집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니은으로 예상해왔다. 자, 지금 어떤 시점이에요? 딱 요 시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지역 주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그림과 같이 예측이 되면 자, 다의 결론으로, 즉 얘의 결론으로 우리가 그게 6월이니?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지우고 우리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자, 6월 이때부터예요. 근데 지금 요거 전이죠. 5월에 5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5월에 4라고 되어 있죠. 6월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되게 뭔가 여러분들 이거 보고 에이 왜 이렇게 냈어? 라는 생각 들죠. 그래프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봐야 된다고? 라는 생각 들죠. 자세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얼마나 꼼꼼하게 보고 특히나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눈금 있는 거. 이런 실린더에다가 놓고 이런 눈금 있는 거. 이것도 되게 여러분들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 애초에 여러분들 이렇게 측정 기준과 혹은 여러분들이 어림을 하는 과정도 일종의 평가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래프 같은 거 볼 때 되게 세세하게 봐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대강 개형만 보고 풀면 안 돼요. 알겠죠? 자, 10번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A, B, C예요. 자, 이때 발생하는, 즉 내가 만들어낸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옳게 비교한 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0m줄당요 8m줄의 전기 에너지 생산했고요. 1kg줄일 때 2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고요. 그 다음에 1g당 20kcal 줄의 화학 에너지를 가진 화석 연료 1kg 사용해서 8m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이 전기 에너지의 생산량이 어떻게 되니?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한번 보면 결국에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위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화력 발전의 기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고요. 자, 그래서 이 화석연료를 1kg 사용하면 8m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오해를 하겠죠? 8m줄, 8m줄, 그럼 얘랑 얘 똑같나? 근데 똑같은 게 없어. 뭐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의 핵심 뭐예요? 공급된 에너지의 양이 같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급된 에너지의 양이 같다면 A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생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 C, 그 다음 B의 에너지의 양이 생산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보기뿐만 아니라 이 안에 생산되는 전기, 즉 공급된 에너지의 양이 얼마냐까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봐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11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알죠? 각 영역에서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 나타낸 거고요. 애초에 별의 내부에 규소, 철, 탄소, 철까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별은 최소한 태양보다는 질량이 매우 크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별은 당연히 태양보다 온도는 높겠죠. 왜요? 질량 자체가 태양보다 큰 별이에요. 왜요?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들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중심부가 철까지 만들어지진 못해요. 자,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X와 Y는 같은 종 원소다. 자, 보면 당연히 우리 이게 뭐예요? 철이겠고요.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탄소예요. 자, X랑 Y 같은 종, 규소나 탄소는 당연히 같은 종 맞죠. 자, 그 다음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Y가 G보다 크다. 자, Y는 규소고요, 철이에요. 우리 원소의 질량비는 뭐가 더 높습니까? 철이 더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예요. 철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 다음에 우리 외핵이든 내핵이든 핵은 철과 니켈로만 이루어져 있죠. 물론 멘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그 위에 있는 지각은 규산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 빛을 질량으로 따졌을 때 뭐가 제일 많냐라고 하는 건 우리 철이죠. 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뭐를 알아야 된다? 주결성.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뭐 행성상 성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들에서 나타나는 초고성 상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X가 있고 CLA라는 수용액이 있네요. 여기에 금속 Y를 넣었어요. 그래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수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고요. 자, 이때 존재하는 거 XA 플러스, 그 다음에 YB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중 하나가 우리 이렇게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건 결국엔 뭐예요? 우리 CL은 뭐냐면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그쵸? 그렇다는 건 X라는 우리 금속은 양이온이었을 거야. 자, 그래서 X 양이온과 우리 염화이온, 음이온이 만나서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Y를 넣어줬더니 어떻게 됐더라? 뭔가 이온으로 바뀌었더라. 자, 그래서 반응 전에 보니까요. 당연히 Y 들어가기 전이면 새롭게 생겨난 요 이온이 뭐겠어요? 이게 Y 이온이겠죠? 자, 그러고 나서 네모 이온은 없어졌어요. 그렇다는 건 뭐야? 원래 금속이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다시 석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요? 전자를 다시 얻어서요. 누가 전자를 줘서? Y가 원자로 존재하고 있다가 X한테 다시 전자를 줘서 X는 다시 금속으로 석출이 되고 Y가 다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Y가 이온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없어진 요 X가 뭐겠어요? 네모가 X이온이 되겠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가 염화이온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동그라미 염화이온 맞고요. Y는 산소를 얻어서 하나 된다? 여기서는 산소의 이동이라기보다는 뭐의 이동이겠어요? 전자의 이동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비교를 하면요. 볼게요. 원래 CL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이 있잖아. 여기에 뭐야? 네모가 지금 3개가 있어. 즉 X가 3개 있을 때 뭐가? 하나, 둘, 셋, 넷, 다, 동그라미가 6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X 하나당 동그라미가 2개 결합하고 있었겠죠.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건 CL이니까 즉 X가 의미하는 우리 네모가 의미하는 X랑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CL, 즉 염화이온이 1대2로 결합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즉 A라는 숫자가 2가 됩니다. 즉 X는 2가의 양이온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네가 전자의 이동으로 서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변화한 게 무엇이냐? 네모는 원래 3개 있었는데 그 뒤로 세모는 2개 됐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나중에 Y랑 우리 염화이온이 결합을 할 경우에는 Y 하나당 염화이온이 몇 개 붙는다는 얘기예요? 3개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는 몇 가의 양이온이겠어? 3 플러스의 양이온이겠죠. 자, 그래서 A와 B는 2대 3이 되겠죠. 3대 2가 아니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산화환원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산화와 환원은 산소의 이동, 전자의 이동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다? 여러분들한테 전자의 이동으로 인한 산화환원 반응을 물어본 것이고 특히나 반응성이 더 큰 금속에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스펙트럼 물어보고 있네요. 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요.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 입자 생성의 과정을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원자가 생성이 되는 시점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뭐랑 뭐가 제일 많아요? 수소랑 헬륨이 제일 많아요. 나는 별 S와 원소 기억 니은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겁니다. 자, 기억 원자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난 뒤 형성되었다. 자, 얘들아. 원자는요.
언제 만들어졌죠? 빅뱅 후 38만 년 후.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무슨 우주라고 해요? 투명한 우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순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6승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사실 제일 중요한 시간대는 원자가 언제 생성이 되었는지 그 시간대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고요. 우주를 구성하는 니은의 대부분은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빅뱅으로 인해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생성이 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별 내부의 핵융합이라기보다는 빅뱅 현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야 되고요. S의 대기는 기역과 니은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다른 스펙트럼선 나타나죠. 다른 원소도 구성이 되어 있고 기역과 니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껍질 모형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때 원소의 전자 배치까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Z는요, 전자 두 개를 잃으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Z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산소 원자랑요, 원자 X, Y, G의 전자를 배치해서 표와 같이 정리한 거예요. 자, 산소가 이 값이 9A가 나오는데요. 우리 산소 볼까요? 산소 몇 주기 원소죠? 산소는 2주기 원소예요. 2주기 원소고요. 산소의 원자과 전자는 우리 6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산소는 이 값이 3이 나와요. 자, 9A가 3이라는 뜻은 A가 몇 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자, X는 이 값이 2가 나와야 되고요. Y는 이 값이 1, Z는 이 값이 3분의 1이 나와야 되네요. 자, Z 한번 보면요. 얘는 쉽게 말하면 전자 껍질수가 3개일 때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자 2개를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게 아니라 전자를 몇 개 잃겠어요? 전자를 1개 잃겠죠. 왜?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상황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 번호가 7에서 17번까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 17번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라는 건 이 비율이 3대 1이어서 선생님 전자 껍질수가 3개,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아니라 6분의 2일 수도 있잖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6분의 2면 원자 번호 17번을 넘어요. 그쵸? 그래서 3분의 1의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XO2는 공유결합 화합물이다. 자, X 한번 볼게요. 전자 껍질수 분의 원자과 전자수가 2가 나와야 돼요. 자, 예를 들면 1분의 2, 그 다음에 2분의 4가 돼야 되죠. 자, 1분의 2라면 헬륨이 될 거고요. 근데 헬륨이 이러한 결합을 하나요? 그 다음에 헬륨은 애초에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2번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자, 2분의 4라면요. 만약에 X가 2분의 4라면 전자 껍질 2개에 원자과 전자가 4개. 즉 이거 뭐예요? 탄소죠. CO2 공유결합 화합물 맞고요. Y에 산소가 결합해서 형성된 안정된 화합물. 자, Y 한번 봅시다. Y는 이 값이 1이 나온 상황이에요. 전자 껍질수와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분의 1이거나 2분의 2거나 3분의 3이거나 라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2분의 2면요. 전자 껍질수 2개일 때 전자 껍질수 2개야. 2주기 원소예요. 자, 수, 헬, 리, 배. 자, 이렇게 2주기 원소 중에 하나인데 2주기 원소 중에서 몇 족? 2족이에요. 그러면 7번 이상이 안 나오죠. 이거 아니네. 그럼 3주기 3번 한번 볼까요? 3주기 쭈르륵 내려와서 13족 원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금속 원소죠. 그럼 당연히 우리 이온 결합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골라주면 돼요? 니은 디귿 4번 골라주시면 되죠. 괜찮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 화학 단원을 배웠을 때는 수헬리베 분사지사 플레나마 알기나 염화 크카하고 금속원소 특징하고 비금속원소 특징하고 이런 식으로만 외웠을 텐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표라는 자료를 주고 이 표를 통해서 이게 무슨 원소인지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해줘야 되는 건 이 표를 내가 해석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놓치지 않아야 되는 정보가 뭐예요? 원자 번호까지 줘서 이 각각의 X, Y, Z가 어떠한 원소인지 여러분들한테 특정 원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가 조금 긴 문항을 볼 때는 내가 놓치고 있는 정보가 없는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죠? 15번 바로 한번 볼게요. 자, 각 권역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때 한번 보면요. A는 수권이다. 자, A 기억 한번 볼게요. 산호 골격이 생성된다. 자, 산호가 생물권이죠.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볼까? 석탄의 생성. 자, 생물권과 석탄이라는 건 우리 직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산호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수권에서 일어나는 일 이야기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수권이다. 어떤 말? 맞는 말 되겠고요. 침전에 의해서 석회암이 생성이 되는 과정은 B의 탄소량을 증가시킨다. 자, B는 직권이에요. 침전에 의해서 석회암, 직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B의 탄소량, 직권의 탄소량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뭐 예를 들면 바다에서 증발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로 들어간다. 이러면 기권에서의 탄소량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의 상황을 잘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육성식물의 광합성은 A에 해당한다. 디귿이네요. 자, 그러면 C는 기권이에요. 자,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봤을 때 육상식물의 광합성은 우리 A에 들어갈 수 있니? 자, 근데 디귿은 뭐예요? 생물권에서 우리 기권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광합성은 A에 해당한다. 광합성은 우리 어떤 상황이에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흡수해서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탄소 순환이니까 이산화탄소 기체를 흡수하면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로 우리가 들어오면 얘를 다시 산소로 내보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디귿이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화살표의 의미가 돼야 돼요. 이산화탄소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니까. 자, 그래서 디귿 틀렸죠. 자, 이게 2점인 이유는 쌤이 봤을 때 여러분들 디귿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을 안 보면 이게 탄소순환이라는 걸 머리에 넣고 있어야 돼. 그래야 탄소의 이동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16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보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요. 여러분은 사실 이 전자기 유도 언제도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자석의 개수가 다른 A, B, C를 사용하는 건 자기장의 세기를 서로 다르게 하기 위해서죠. 개수가 달라지거나 더 센 자석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자기장의 세기도 달라지니까. A, B, C를 놓을 때 N극을 아래로 하는 건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의 세기 사이의 관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자, A, B, C를 놓을 때요. N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의 위쪽 끝에서 높이 H인 지점에 가만히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의 세기는 서로 관련이 없어요. 유도 전류의 방향과 관련이 있는 거죠. A, B, C를 놓는 높이를 H로 갖게 하는 건 코일을 통과할 때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운동 에너지의 양을 서로 갖게 하기 위해서다. 자, A, B, C를 놓는 높이를 H로 갖게 하는 건요. 코일을 통과할 때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운동 에너지의 양을 서로 갖게. 자, 한번 볼게요. 보면 우리 높이 H인 지점에 모두 다 A, B, C를 지금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석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낙하는 동안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를 전류 센서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 결국엔 에너지의 양이 운동 에너지의 양을 서로 갖게 한다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뭐의 양이 달라요? 자석의 양이 달라요. 세기가 달라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건 자석이 몇 개일 때 유도전력 세기가 어떻게 변하냐, 요걸 지금 비교하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높이가 달라지면 이 두 가지, 이 조건에 대한 비교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높이를 같게 함으로써 내가 자석의 세기를 다르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유도전력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양이 모두 같으면요, 생성이 되는 유도전력 세기가 전부 다 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실험이 잘못된 거야. 왜? 자석의 세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17번 볼게요. 수립분포 여러분들한테 비교해보고 있네요. 자, 우리 한번 이때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판게아라는 것이 고생대 말에 형성이 돼서 중생대 초에 없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때 수립분포라고 하면 판게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넘어갑시다. 자, 나의 시기에 생산된 지층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다. 자, 보면요, 가가 지금 한 덩어리죠. 수립분포가. 나 지금 떨어져 있죠. 이때 삼엽충이라는 얘기는 고생대니? 라고 묻는 거예요. 나가 지금 고생대예요? 아니죠.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당연히 여러분들 판게아가 깨지는 그 사이에 대멸종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게 고생대와 중생대 이 시점이 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고생대에서 중생대, 중생대에서 신생대를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이러한 생물종의 큰 변화가 일어난 이가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나 시기 이후에 빙하기와 간빙기, 즉 신생대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몇 번 반복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답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바로 넘어갈게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 센서를 설치한 마네킹이 안전모를 씌운 후에요, 속력 V0로 벽에 충돌시키는 실험입니다. 나는 안전모 ABC를 이용해서 가해 실험을 했을 때 힘 센서에 측정된 결과값이에요. 자, 면적이 같다라는 건 뭐가 같다는 얘기겠습니까? 시간과 힘이라는 건 결국엔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량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충격량이 모두 같은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네킹이 받은 충격량, 충돌 시간분의 충격량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경우는, 자, 이게 가장 작아지려면 충격량은 모두 똑같으니 충돌 시간이 제일 길면 돼요. 그럼 A가 아니라 C죠. 자, B를 이용한 충돌 실험에서 마네킹의 운동량의 크기는 시간 T1일 때 제일 크다. 자, T1은요, 지금 힘의 크기가 제일 셀 때예요. 내가 부딪혔을 때죠. 자,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가 제일 클 때. 우리 충격량이라는 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V0였다가 내가 나중 속력에서요, 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운동량을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속도죠. 자, 그러면 질량은 그대로니까 질량 그대로 두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은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충격량이다라는 거예요. 충격량이다. 자, 그랬을 때 운동량의 크기가 T1일 때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 건데, 운동량의 크기. 자, 그랬을 때 과연 이 그냥 충격량에서 힘의 크기가 제일 센 이 시점에 운동량이 제일 클 것인가? 이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데에는 C가 A보다 효과적이다 라는 말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힘의 크기만 덜 받으면 돼요.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의 크기를 줄이면 우리가 이걸 안전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디귿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충격량을 계산을 하는 기준과 그랬을 때 측정된 힘의 결과값, 즉 운동량의 절대적인 크기가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운동량의 크기가 내가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이 시점이 제일 클 것인가 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인산, 당, 염기 하면서 DNA 이중나선 구조가 나타나 있네요. 자,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염기니?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뭐가 기본 단위죠? 뉴클레오타이드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틀렸고요. X에서 인산의 총 개수. 자, 여기서 인산 몇 개니라고 물어보면 자, 당과 인산이 들어있는데 그림은 완성된 DNA 모형을 나타낸 거고요. X는 표의 부품. 자, 이 부품으로 우리가 최대 몇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서 얼마만큼의 DNA를 만들 수 있니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단 염기 중에서 얘네는 서로 짝을 지어야 돼요. 즉, 아데닌과 타이민이 서로 짝을 지을 거고 사이토시 구아닌이 서로 짝을 지을 거니까 얘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리는 짝을 지을 수 있는 것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데닌 15개 쓸 수 있고요. 타이민 15개, 사이토신 13개, 구아닌 13개 쓸 수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염기에다가 우리 인산이 하나씩 붙는다라고 치면 56개 맞죠? X에서 구아닌과 상보적으로 결합한 염기의 총 개수, 구아닌과 상보적으로 결합한 거 사이토신 13개 맞습니다. 이렇게 골라줄게요. 괜찮죠? 여러분들 단위체에 대한 문제였고요. 인산, 당, 염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염기의 상보적인 결합까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자, 우리 20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중력이 지구보다 작은 행성의 표면에서 요 실험 과정을 똑같이 할 거래요. 자,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그래프를 골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건데,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간격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중력이 더 작은 행성을 본다라는 건 중력 가속도가 더 작게 작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체의 빠르기가 조금 더 적게 증가했겠죠. 속력의 변화량이 조금 더 작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지구에서의 간격은 요렇게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 간격이 지구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좁아야 돼요. 그쵸? 자, 왜? 지구보다 중력이 작은 행성에서 찾은 거니까. 그래서 이 간격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차 증가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증가량의 폭이 더 적어야 되니까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죠. 알겠죠?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는 3주기 2족이에요. 자, 3주기 2족 한번 볼까요? 수, 헬, 리베, 붕탄질산, 풀, 네, 나, 마저, 마그네슘. 자, 원자과 전자수의 비는 X, Y, G가 2, 2, 3이다.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Y가 G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각각의 원소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그네슘 우리 금속 원소 맞고요. 원자과 전자수의 비가 2대 2대 3이니라는 얘기는 결국에 뭐란 얘기예요? 얘랑 X랑 Y가 같은 족이겠구나. 그쵸? 두 개, 세 개. 왜? 어차피 여러분들 원자과 전자는요. 1쪽, 2쪽, 13쪽, 그 다음에 뭐 17쪽, 18쪽까지 있으면 18쪽 원자과 전자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 7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대 2대 3이 나오려면 4, 4, 6이거나, 그쵸? 2, 2, 3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랬을 때 원자 번호 Y가 G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보면 결국엔 Y가 G보다 원래 같은 주기라면 더 원자 번호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Y가 G보다 원자 번호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Y는 그 다음 주기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뭡니까? 산소죠, 산소. 자, 그랬을 때 X가 산소니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X는 절대 산소가 될 수 없죠. 4족이든 14족이든 2족이든 산소는 될 수 없어요.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YG2를 사용해요. 포도당을 합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Y가 무엇이고 Z가 무엇인지 자, 2주기, 3주기에서 골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골라봅시다. 자, 우리 각각 그냥 주기율표 쌤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크, 카가 돼요. 자, 얘네 원자가 전자수의 비가 2대 2대 3이라는 얘기는 각각 2족 13족. 그 다음에 얘네에 속해서 요 순서거나 베릴륨, 마그네슘, 붕소의 순이거나 혹은 446. 446이란 얘기는 4, 4, 6이란 얘기죠. 그러면 탄소, 규소, 산소거나 지금 요렇게 배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으니까 결국엔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만약에 요 상황이 되면요. 얘네는 일단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는 산소, 질소, 수소, 인 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얘네는 절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2주기와 3주기 원소에서 원자 번호가 서로 다른 원소 X, Y, G와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으니까요. 자, 우리는 임의의 원소 기호 여러분들한테 물어봤고 그랬을 때 YG2 일단 뭐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YG2라면요. Y가 지금 뭐가 돼요? 규소거나 마그네슘이 돼요. 일단 규소랑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기체는 없죠. 왜? Y가 G보다 크다라는 건 일단 다음 주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석할 수 있냐? 요 조건이 되든 이 조건이 되든 결국엔 니은과 디귿은 맞는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22번 바로 볼게요. 자, 22번 바로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GPS로 측정한 판의 평균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각각 나타낸 겁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결국엔 많이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많이 이동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문제 한번 바로 볼게요. 기역의 하부에는 상승하는 멘틀 물질이 존재한다. 자, 기역을 보면 해양판이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이때 상승하는 멘틀 물질이 존재하니? 라는 내용은 여러분들 얘가 옆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랬을 때 가장 멀리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무슨 말이 돼? 얘네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돼요. 자,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건 결국엔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 얘에 대한 C의 이동 방향은요. 자, B가 지금 C를 거의 많이 따라잡을 거예요. 왜? 방향이 굉장히 빨라요.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한테 방향을 줬어요. 동서남북을 줬어. 자, 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우리의 대륙판 C가 B만큼 빨리 가고 있으면 얘 입장에서 동쪽으로 간다고 느껴질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 뭐예요?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B 입장에서는 얘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니은이 마치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이 손으로 해볼게. 자, 얘가 이렇게 빨리 가고 있어. 얘가 느리게 가요. 그 얘기는 뭐냐? 얘는 느리게 가는데 얘가 빨리 가면 결국엔 둘이 서로 만나겠죠. 그럼 B 입장에서 보면 얘가 거꾸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쪽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B에서는 호상열도. 자, 여기서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니 자, 여기서 벌어지고 여기서 모이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호상열도 생성될 수 없죠. 그렇죠? 왜? 애초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지점이 지금 섭입이 되니까요. 우리 호상열도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22번의 답은 3번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괜찮죠? 23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염기네요. 염기. 자, 그랬을 때 이 염기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카탈레이스 효소의 종류 여러분한테 제시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 23번 자료 한번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1의 상황에서 실험 결과 물이 생성이 된다. 자, 1의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첨가한 카탈레이스를 봤을 때 기포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과연 뭐가 일어났니? 라는 거예요. 자, 원래 카탈레이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요. 각각 돌연변이로 인해서 기역의 특정 세모를 지정하는 코돈의 염기가 다른 염기로 바뀌어서 만들어진 카탈레이스예요. 즉 원래는 기역이어야 되는데 얘네가 변화가 생겨서 니은, 디귿, 리을이 되어버린 거야. 알겠죠? 자, 그랬을 때 과산화수소 5ml가 담긴 시험관 1, 2, 3, 4에 각각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넣은 거예요. 즉 기역은 정상 카탈레이스를 넣은 거야. 그럼 당연히 물 생성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효소의 발생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22번의 기역은 일단 맞는 말이 되겠고요. B 한번 볼까요? 자, B를 보면 지금 B는 뭐예요? 니은이 들어간 거예요. 즉 뭐가 바뀐 거야? 염기가 바뀌어서 정상 카탈레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카탈레이스가 만들어진 상황이 돼요. 그럼 당연히 발생 안함일 것이냐 발생함일 것이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니은을 한번 볼게요. 코돈의 염기 변화가 CAU에서 CAC가 됐어. 근데 뭐예요? 코돈이 어차피 CAU든 CAC든 전부 다 아미노산 세모를 지정할 수 있어. 근데 원래 특정 세모가 바뀌면 이상 카탈레이스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염기가 바뀌어도 똑같이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으니 여기서는 발생함이겠죠. 그쵸? 자, 돌연변이가 일어나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카탈레이스는 촉매 기능을 잃는다는 A에 해당하지 않죠. 왜? 염기가 만약에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으로 바뀌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설로서 적정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돼요. 괜찮죠? 자, 우리 24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혼합용액 보면서 뭐 물어보고 있습니까? 중화 반응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상황을 한번 볼게. 자, 가해 상황만 지금 모든 조건이 줬어요. 자, HCl 있고 NaOH 있고 그 다음에 KOH가 있어. 얘네를 혼합을 했어. 혼합을 했더니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의 비율이 4분의 1로 모두 동일하대요. 그렇다는 얘기가 뭐냐면 총 이온의 수가 4개가 있는데 남은 이온의 수 4개가 모두 똑같이 1대1 대 1대1만큼의 개수 비율이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는 얘기 한번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면, 자, HCl에 들어있는 이온은 요렇게 2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2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2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얘네를 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니?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이온이 뭐가 반응을 하겠죠. 그쵸?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물론 얘네 농도가 지금 다 다를 수 있어요. 농도가 다를 수 있는데 쌤은 여기서 일단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는 용액보다 수산화이온을 가지고 있는 용액의 수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자, 그러면 쌤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아, 만약에 수소이온이 다 쓰이고 수산화이온이 쓰이고 남은 이온이 수산화이온이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얘들아, 어차피 여기에 4개의 이온이 남았다라는 건 일단 3개는 뭐랑 뭐예요? 얘랑 얘야. 왜? 구경꾼 이온이니까 얘네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 그럼 나머지 하나가 수소 아니면 수산화이온인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거야. 그럼 얘네는 모른다고 가정하고 일단 우리는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얘네가 섞고 나서 비율이 전부 다 똑같았다라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수소이온 10ml에 들어있는 염화이온의 개수나 그 다음에 NaOH 15ml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개수나 그 다음에 칼륨 30ml 이 수산화 칼륨 30ml에 들어있는 칼륨 이온의 개수나 똑같다는 얘기가 돼.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X만큼 있고 얘도 X만큼 있고 얘도 X만큼 있다고 해서 쌤이 이온의 수를 X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는 전부 다 1대1의 개수비를 결합하고 있죠. 그럼 얘도 X만큼 있는 거고 얘도 X만큼 있는 거고 얘도 X만큼 있는 거야. 그러면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 반응하고 나면 수산화이온이 X만큼 남겠죠. 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 우리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하자. 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2가지 이온이 X만큼 들어있었고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결합해서 1대1로 비율이 남아있었던 거다. 아,
이때 반응을 하고 남은 건 뭐가 남았겠구나. 수산화이온이 X개만큼 남았겠구나라고 우리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 앞쪽이 양이온, 뒤쪽이 이 용액에 들어있는 음이온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자, HCl의 양이 2배 늘었다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수도 2배 늘었을 거예요. 자, 얘의 양이 3분의 4가 되었다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도 3분의 4x, 3분의 4x. 얘의 개수가 반으로 줄었다라는 건 2분의 1x, 2분의 1x만큼 이온의 수가 들어있겠죠. 부피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자, 그럼 이때 한번 볼게요. 자, 수소이온은 총 몇 개 들어있어? 나의 상황에서. 수소이온은 2x만큼 들어있어.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은요? 3분의 4x 더하기 2분의 1x만큼 들어있어.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6분의 8 더하기 6분의 3만큼 들어있죠. 6분의 11x만큼 들어있어. 이해 가요? 그러면 이때 반응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6분의 11x만큼 반응을 했고 남아있는 이온은 수소이온이 6분의 1x만큼 남아있을 거야. 그쵸? 자, 다의 상황에서는 자, 지금 25예요. 그러면 지금 몇 배 된 거지? 2분의 5배 된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는 2분의 5x, 2분의 5x야. 자, 얘는 15니까 처음이랑 똑같아요. 얘는 반절된 거예요. 2분의 1x, 2분의 1x. 자, 그럼 다의 상황에서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 다의 상황에서 수소이온의 개수는 2분의 5x만큼 들어있고요.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x 더하기 2분의 1x만큼, 즉 2분의 3x만큼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때 반응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각각 2분의 3x만큼 들어있고 여기서 반응하고 남은 수소이온이 몇 개란 얘기예요? 수소이온이 몇 개 남았구나? x만큼 남았구나.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T1, T2, T3 중 온도가 제일 높은 건 T1, T2, T3는 지금 중화열이야. 중화열이 제일 높으려면 중화 반응을 많이 했으면 돼요. 즉, 반응한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많으면 돼요. 어디서 제일 많아요? 여기서 제일 많죠? 그럼 T2에서 제일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달을 섞었을 때 그 용액의 액성을 구하래요. 근데 가랑 달을 섞으면 뭐가 돼? 수산화이온 여기 X 남아있고 수소이온이 X 남아있으면 두 개 반응해서 중화 반응 완전히 끝나버리죠. 뭐가 돼요? 중성돼요.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온의 개수로 파악해 주시면 된다. 즉, 여러분들 부피에 따른 농도가 다르니까 그냥 각각의 부피에 이온수가 얼마 들어있을까를 여러분들 미지수로 놓으면 돼요. 그리고 걔네를 관계로 정리해보면 돼요. 알겠죠? 다음 문제 바로 한번 볼게요.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20도씨 동수온선의 깊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고요. 기역과 니에는 각각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 하나고 A와 B 중 하나는 엘니뇨식이다. 편차는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니은이 동태평양이다. 자, 여기를 봤을 때요. 자, 우리 엘니뇨 시기는 뭐야? 용승이 약화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밑에서 찬물이 올라오는 게 약화가 돼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원래는 20도씨가 이렇게 위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얘가 따뜻해지면 20도씨가 낮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하면요. 오히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20도씨의 동수온선이. 왜? 찬물이 안 올라오니까 따뜻한 물이 더 아래까지 있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요. 지금 이 20도씨 동수온선이 여기가 더 낮아요. 더 낮죠? 낮아졌다가 여기는 올라가. 그리고 얘는 반대로 여기가 올라갔다가 여기가 내려가.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고요. A와 B 중 하나는 엘니뇨 시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아냐면 엘니뇨 시기가 되면 동태평양에서는 20도씨의 수온값이 내려간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봐봐. 만약에 A가 엘니뇨였다면 기역이 뭐가 돼요? 동태평양 수온이 돼요. 얘가 만약에 A가 엘니뇨면 여기가 동태평양이야. 자, 근데 봤을 때 사실 우리 용승이 약화가 되는 엘니뇨, 즉 동태평양에서 변화를 기준값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뭐의 그래프의 변화폭이 커요?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의 변화폭이 훨씬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기억에서 의미하는 게 우리 동태평양의 수온 변화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은 일단 틀린 얘기가 되겠죠. 동태평양의 수온 변화는 뭐예요? 기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 자, A에서 기억의 강수량의 편차. 자, 동태평양에서 엘니뇨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기가 따뜻해졌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비가 많이 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측값이 더 많겠네요. 자, 니은의 해수면 높이 편차에서 기억의 해수면 높이 편차값은 A가 B보다 크다. 자, 뭐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억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크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B에서 더 크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엘니뇨, 라니냐 문제였고요. 여러분들 이건 중학교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뭐를 알 수 있다? 중학교 과정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시문항 지금까지 쌤이랑 한번 전반적으로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이 2028 수능에서 통합과학이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쌤이랑 한번 나눠볼게요. 자, 쌤이 아까부터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요. 중학교 개념의 출제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아진다라기보다는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쌤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내신도 가르치고 있고 통합과학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이 느끼는 게 내신 출제를 하다 보면요. 학교에서 조금 통합과학보다 심화된 개념을 함께 끌고 오면서 통합과학에서 내용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까지 함께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자, 근데 수능은 이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보기로 했으면 통합과학보다 더 어려운 내용을 출제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디서 내용을 끌어오겠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배운 내용 같이 한번 더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중학교 개념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요. 전 내용을 다 복습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통합과학과 연결되는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자료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존에 출제가 됐던 과학탐구들 문제 중에서는요. 정확하게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항들이 존재하고 다른 문항들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걸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통합과학의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냐? 문제가 난이도의 차이가 크진 않아요. 당연히 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느낄 때 체감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난이도의 급간 크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개념을 다 꼼꼼하게 물어볼 거예요. 뭐를 제시해주면서? 자료를 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을 이 자료를 보고 끄집어낼 수 있니? 해석할 수 있니? 그 다음에 한 자료에 여러 가지 개념이 묶여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단원의 내용이 묶여있으면서 너희 이거 잘 알고 있니?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부분의 자료를 해석하고 당연히 자료를 해석해서 내가 배웠던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개념 간의 연결성.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세포 물어보고 싶어? 그럼 세포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개정이 된 통합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단원과 단원이 서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단순히 통합과학 1에서 한 단원 내에서 연결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통합과학 1에 있는 내용, 통합과학 2에 있는 내용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앞으로 개념들을 단순히 달달 외우고 있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을 자료를 보고 서로 간 연결이 되는가. 그 다음에 결국엔 자료 해석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 생각할 수 있니? 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특히나 우리 통합과학 1, 2로 나누어지는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어떤 것들이 늘어나냐? 자꾸 일상생활 내용을 끌어오는 내용들이 늘어났어요. 막 빅데이터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렇게 일상생활의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통합과학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일상생활과 적용되는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결국엔 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겠어요? 개념을 달달 외우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습득해서 이걸 내가 어떠한 자료를 보고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개념을 활용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존 수능과의 관련성, 즉 우리 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도 최대한 기존 수능의 느낌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스타일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탐구적인 능력을 끄집어내는 형태로는 문제 출제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념 공부를 조금 더 빡세게 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통합과학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까지 쌤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요. 개념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보통 개념 공부하면요. 인강 하나 보고 그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 풀고 얼추 맞으면 넘어갈 거예요. 근데 쌤은 이렇게 개념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한 단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처음 습득했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중학교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 내용을 함께 이끌어내서 한 번 더 복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뒤에 연결되는 다른 단원들과도 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구나. 얘네가 같은 내용이구나. 이어지는 내용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올해부터 다시 쌤이 한번 교재와 모든 강의를 리뉴얼을 해서 다시 촬영을 할 건데 그때 쌤이 중점적으로 제시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를 쌤이 좀 더 중점적으로 가져가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념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게 무슨 뜻을 의미를 하는가까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다양한 자료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예시를 주든 어떠한 도표를 주든 혹은 어떠한 그래프를 주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고 아 이거 어떤 거 물어보는 거겠구나. 그 다음에 아 내가 처음 보는 그래프지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이거니까 이걸 응용해 봐야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개념 수업을 할 때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 이거 아까 쌤이 잠깐 언급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풀었던 문제들과 수능에서 나올 문제들의 스타일이 조금 다를 거라고 쌤은 생각해요. 언제나 그랬던 거지만 특히나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내신에서 여러분들을 막 분별하고 여러분들의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끌어오게 될 거고요. 수능에서는 그게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개념과 여러분들의 탐구적인 능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과 수능이 어느 정도 차이점은 있지만 결국에 큰 틀은 뭐예요? 우리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틀을 가지고 이 틀을 완벽하게 공부해서 어떠한 형태의 시험이 나오든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일반 선택 과목을 공부를 하고 다시 3학년 때 통합과학을 해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가? 쌤은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에 맞춰서 공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1학년이라면 통합과학 수학 열심히 공부해줘서 내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의고사라든지 열심히 풀었으면 좋겠고요. 2학년 때 일반 선택할 때는 일반 선택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3 때 다시 통합과학을 공부를 할 때는 기존에 배웠던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기존에 배웠던 우리 통합과학 과목 모두 여러분들이 이미 체화를 했다면 그때 다시 복습을 하면서 공부할 때에도 분명 그 내용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절대 잊지 않도록 완벽하게 체화하면서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이 없는 그런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지금 현재 40분에 25문항이 나올 거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예전처럼 타임어택이 심할 것 같진 않아요.
특히나 뭐 유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풀 때보다 조금 더 시간에 대한 압박감은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념 공부를 조금 덜 했다거나 혹은 완벽하게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냐면 막상 문제를 풀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할 때 뭐지? 이거 왜 틀렸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오히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개념을 완벽히 체화해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어떠한 자료를 주든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앞으로 리뉴얼에서 진행하는 강좌도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쌤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들도 쌤이 방금 말했던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통합과학 준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 수능, 통합과학, 예시문화 쌤이랑 한번 풀어보면서 이 통합과학이 어떻게 나올지 분석까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쌤이랑 앞으로 통합과학 공부하면서 통합과학에 대한 어려움 없도록 함께 열심히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원한 통합과학 김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